50인의 콘서트, 거기 갔더니 리셉션 같은 거 하러 갔더니 TV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거기 다 와 계신 거예요. 나 완전 쫄리는데 그분들이 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여기 우리나라도 구두 디자이너가 있군요, 막 이런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두 디자인, 핸드백 디자인에 대해서 모르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운이 좋게 50대 내 디자인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되게 싫어하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맨날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고 드라마를 정말 드라마 작가보다 더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운이 정말 기회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하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구두 디자이너가 나오는 드라마에 슈퍼바이저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처음에 브랑누아라는 구두 디자이너로 입사했었을 때 홍여섭 씨가 제 남자 구두 모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좋아한다고요. 저 사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쌈지에 있었을 때 디자인 품평 뭐 이런 거 했다고요. 이게 아이돌라고 구두, 김선아 씨가 구두 디자이너로 나온 그런 드라마에 슈퍼바이저로 들어갔는데 드라마 제작이 한 4개월, 5개월 걸려요. 2달밖에 안 하지만 제가 그거 하고 1년 동안 드라마를 못 봤잖아요. 드라마 현장이 너무 저 같은 드덕한테는 너무 몹쓸 현장인 거예요. 착취와 사람을 정말 왜 바카스보다 훨씬 센 그런 카페인 많은 음료 그런 거 먹고 살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지금은 주 52시간 지키시느라고 훨씬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왜 나같이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밤을 새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없으면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드라마를 못 보는 피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홈쇼핑 브랜드를 런칭할 때 이 브랜드를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방송 우리나라 홈쇼핑은요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나 아니면 일단 태생이 외국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근본이 한국인 걸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이태리에 본 적이 있으면 좋아. 태생이 이태리면 좋고 거기서 망했건 안 망했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그걸 포장하면 되니까. 이태리 고성 막 찍고 막 장인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았었어요. 홈쇼핑에서 만들어도 세련되고 약간 당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로열티 주는 대신에 제품에 투자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이 BG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첫 방송에서 60분 예정이었는데 50분 만에 7,000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막 혈압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약간 홍길동이었었어요. 내가 저걸 만들어 놓고 되게 유명하신 다른 스타일리스트님이 만든 것처럼. 제가 안 유명하니까. 그래서 되게 상실감 같은 게 좀 크더라고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가 받은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왜냐면 저는 6개월 동안 맨날 밤새워서 막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했는데 그분은 만들지도 않고 다 만들어 놓은 것만 보고 제가 만들었어요 하는데 큰 돈을 들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져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유명해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책을 처음에 썼던 게 브랜드 디자이너라는 책이었는데 책 썼다고 유명해지진 않아요. 다만 이력 하나 쓸 때 도움이 되기는 해요. 처음에 저는 저걸 자비 출판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는 분이 왜 지 돈 들여서 그걸 만드냐고. 기획
그 플랜 만들어서 기획서를 내면 어차피 출판사들은 그런 기획이 되게 중요하니까 만들어 줄 거라고 해서 브랜드 디자인, 그 길벗에서 나온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시리즈 책 중에 브랜드 디자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한당에서 끌리는 퍼스널 브랜드의 브랜딩의 비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책들을 쓸 때 되게 정말 흰 벽에다 머리를 찍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브랜딩 디자인, 뭐 브랜딩 관련된 석학들도 되게 많고요. 전공자도 있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저는 제가 일하면서 배웠던 거를 제 수준에 맞게 아니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더 살뜰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100일장에서 입선도 못 해본 애가 막 책 쓰느라고 또 그 되게 웃긴 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책 안 읽고 그거 이렇게 베껴서 쓰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브랜드가 뭔지, 브랜딩은 또 뭔지, 퍼스널 브랜딩은 뭔지, 그 다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만 놔놓고 알아주기를 바라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 브랜드는 처음에 가축의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지는, 니네 가축은 뭐 A자 모양이고 내 가축은 B자 모양이고, 그래서 섞였을 때 골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신라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예요. 이게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59,000원? 없어서 못 사. 그리고 신라호텔이 하는 얘기가 팔수록 손해래요. 왜냐하면 이 망고가 개당 2만 원? 근데 저게 하나 반인가? 그러니까 원가 계산해서 보면 신라호텔도 남는 게 그닥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의 비율을 30% 이하로 잡거든요. 그리고 저런 럭셔리한 데는 5배 그 정도 해요. 그런데 망고만 해도 2만 원인데 6만 원에 팔면 손해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거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거 시작했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신라호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신라호텔에 가서 기다리면서 거기 페스츄리 부티크라고 빵집이 있는데 거기 매출이 또 올라가. 왜 기다리다 보면 자꾸 다른 거 사게 되잖아. 그리고 망고 빙수의 오리지널은 신라호텔이라는 그 원조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무슨 호텔에서 망고 빙수 나왔는데 신라호텔 그 아이덴티티를 카피했다고 알고 봤더니 신라호텔 근무했던 이사인가? 그 사람이 그 호텔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망고를 어떻게 자르고 몇 개를 올리고 단팥을 따로 내고 이런 세팅 자체가 다 브랜드거예요. 예를 들면 설빙은 망고 저렇게 많이 올려주는데 10,000원대예요. 브랜드는 그렇게 다름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름으로. 예를 들어 설빙은 제주도 망고가 아니고요. 애플 망고가 아니고 그냥 필리핀 망고고 필리핀 망고를 많이 사다가 싸게. 그리고 냉동 망고. 뭐 이렇게 되면 원가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10,000원에. 학생들 수준은 10,000원도 비싸죠. 그런데 6만 원 내고 먹는 그 뭐랄까 약간 허세나 뭐 만족감 같은 거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틴 뉴마이어라는 사람이 브랜드는 당신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나라는 브랜드가 뭐 대단하네 어쩌네 해봤자
그건 내 얘기인 거고, 그 브랜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브랜드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에르메스 백이 뭐 10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도 그것도 웨이팅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스카프, 그 다음에 카드 지갑, 조그만 백, 이렇게 이력이 있어야 켈리를 보여주고, 뭐 버킨을 보여주고, 버킨에서도 뭐 블랙이나 이런 거는 없어서 못 사는 색이니까 이력 내지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뭐 1억쯤, 뭐 1억까지는 아니지만 몇 천만 원쯤 써야 버킷이나 그런 백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거는 그 기술은 조금만 배우면 솔직히 다 돼요. 왜냐하면 그 새들 스티치라는 게 뭐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한 사람들 실력은 훨씬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환경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그거만. 예를 들어 에르메스 제품들은 대량 생산하는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분 작업들을 해요. 재단하는 사람은 가죽만 다 자르고, 봉제하는 사람은 미싱만 하고, 본드칠하는 사람은 본드칠만 하는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사람이 다 해요. 혼자. 그래서 그게 수선이 들어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한테 줘서 그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력이나 모든 게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뭔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백이 이 백이 에르메스 흉내 내가지고 이게 소송 걸려가지고 졌죠. 이거 1000만원짜리고 이건 10몇만원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뭘 하건 어떻게 얘기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교집합해 놓은 게 네 브랜드인 거지.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에르메스를 오마주 해가지고 거기에 위트 있게 누나를 붙였다. 디자인 기획 의도야 되게 좋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에르메스가 갖고 있는 뭐랄까 그 아이덴티티랄까 뭐 그런 거를 차용을 한 거잖아. 말이 차용이지 완전히 베낀 거?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출처, 누가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생산자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 감소, 탐색 비용, 뭐 보증, 상징적 도구, 뭐 기업한테는 뭐 고유 특징을 법으로 보호받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경쟁 우위에서 원천이 되고 재무적 이익의 원천. 그러니까 다 돈과 관련되고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이 제공하는 약속과 소비자가 느끼는 기대치. 그래서 그게 브랜드의 가치. 기업이 아무리 어마무시한 걸 준다고 해도 그거 필요 없으면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지 동냥하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는 얘다 내가 큰 선심 쓰듯이 줬는데 알고 보면 소비자는 그거 왜 주는 건데 하는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이렇게 주는 쓸데없는 가방 같은 거 있죠. 1+1 내지는 그 1+1은 괜찮은데 쓸데없는 파우치 있잖아요. 생전 안 쓰는 것들. 이거 돈으로 까주지. 이런 생각 저부터도 하게 되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홈쇼핑 기획을 하다 보면 돈을 까주는 것보다 뭘 하나라도 더 주는 게 홀수가 올라가요. 사람들 심리가 되게 웃겨서 받으면 실망하지만 뭐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사볼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홈쇼핑은 정말 사람 소비자 심리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고 싶게. 그래서 음악도 되게 초라니 장구치게 막 빠른 것들 많이 나죠. 댄스 막 나오죠.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 그 돈 잭팟 터트리면 소리 막 우르르 나는 거 그런 거 다
사람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거거든요. 아주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약간 귀 팔랑거리고 그런 사람은 넘어가게 생겨요. 저 잘 끌어가세요. 100대 글로벌 브랜드들 보면 우리나라 삼성이 6위고 막 우리나라에 그 10년 전만 해도 6위는 뭐야 100위권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그리고 브랜드 가치 어마무시하게 크죠. 애플은 뭐 말도 못하고요. 현대차, 기아차까지 100위 안에 3개나 들어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 플러스 ing가 진행형인 거잖아요. 브랜드를 뭔가 계속 진행시키는 힘 같은 거, 그걸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브랜딩이 되진 않아요. 그걸 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꼼짝꼼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비둬서 커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누군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브랜드가 커지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처음에 이미지 전략,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제가 대구를 되게 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가 미식의 도시. 제가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프랜차이즈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대구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컨셉추얼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인스타스타 사진용으로 되게 좋게 잘 만들어놨어요. 플레이팅이 엄청 중요해요. 맛보다 플레이팅이 훨씬 더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손맛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젊은 사람 취향이라는 게 보이는 게 예쁜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거에 너무 충실해져서 그 이미지 전략 만드신 다음에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자랑 관계 형성을 할 것인가. 친밀하게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아니면 손님은 왕입니다요 하면서 밑에서 받쳐주듯이 그런 건 이제 브랜드가 갖는 뭐라고 해야 되나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죠. 뭐 배우들도 보면 욕을 먹어도 무관심한 것보다 욕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막장 드라마에 나와서 머리 김치 싸대기를 맞아도 그 김치 싸대기 맞는 짤이 막 돌아다녀야 돼. 누구 불쌍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지도하고 소비자 욕구.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라는 건 돈을 써서 만들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매력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이게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직접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고 뭐랄까 운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품 브랜드도 있고 서비스 브랜드도 있고 국가도시, 예술,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 있는데 제품 브랜드는 뭐 이런 거죠.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 갤럭시. 반제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전 세계인의 50%가 사용한다는 YKK 지퍼예요. 일본 지퍼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지퍼 대신 YKK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유명해요. 저거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저거가 달린 옷은 그래도 최소한 브랜드 거다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리리리 지퍼라는 거는 이름은 유명하진 않는데 전문가들은 알아보는 이 지퍼는 이 지퍼의 한 10배쯤 비싸요. 이건 스위스 지퍼거든요. 톰 포드라는 브랜드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지퍼예요. 더럽게 비싸요. 핸드백에 저 이거 써보겠다고 시장조사 한번 했다가 1야드에 5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지퍼 값이 원가를 너무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그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반제품 브랜드들도 저거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의 위상 같은 거를 좌지우지하니까 이 아이가 에르메스에 쓰이는 지퍼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퍼 이빨 모양이 달라요. 약간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게 정말 룩배 같은 거를 보지 않는 한 그렇게 티는 안 나. 그런데 자기 만족이 내지는 만든 사람이 나 리리 지퍼 쓰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는 마켓컬리, 그 다음에 쿠팡 같은 서비스죠. 배달 서비스. 같은 비슷한 새벽 배송을 하는데 마켓컬리가 훨씬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고급이죠. 그거는 그들이 이 마켓컬리 로고서부터 그렇게 다 기획을 한 거예요. 보라색을 쓰는 건 되게 우리 그 이미지상 귀족적이고 고급지향 내지는 약간 차별화된 상위 버전의 컬러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랄프 로렌 퍼플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보라 계열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색깔 같은 것을 아무나 다 빨리빨리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켓컬리는 시장을 확 키울 때 모델을 전지현을 썼죠. 전지현이라는 모델은 회사가 망하거나 더 커지거나 할 때 쓰는 최후의 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지현을 써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국가 브랜드 중에 보면 I love 뉴욕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뉴욕 가면 괜히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오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하다못해 냉장고 자석이라도 하나 사왔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류 때문에 한류 브랜드인가 뭐 그런 거 생기잖아요. 일산에. 그거 좀 이름 그렇긴 한데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마인드로 봐야지 한국 사람이 한국만, 게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잘난 척하는 거에 거부 반응이 좀 있잖아요. 그 약간 찍어 누르고 겸손해야 된다고 막 배워가지고. 근데 외국 애들은 개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네 조상이 잘해놓은 건데 되게 프라이드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예술 하면 뭐 ABC 이런 방송국도 보면 방송국 굿즈 같은 걸 파는데 이거 사는 게 꼬마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 되게 웃긴 건 미국은 날씨 예보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ABC 그 방송국의 우산, 뭐 연필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앤디 오걸, 피카소 이런 양반들 마케팅 예술 쪽에서 마케팅의 선두주자. 뭐 NBA 농구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의 재능 되게 중요하죠. 근데 재능이 꼭 전부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재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다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재능 굉장히 있는데 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능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기회를 잘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경험, 그 다음에 열정. 재능 있는 애들이 열정까지 있는 애들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면.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재능 있는데 잘 안 하는 애들한테 되게 점수를 박하게 줘요. 야, 너 같으면 나 저렇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쟤는 그만큼도 안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니까 걔한테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퍼스널 브랜드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고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홈쇼핑 그 슈고스트가 만든 말이에요. 팔지 말아라. 사고 싶게 만들어. 지금은 이게 누가 사서 쓰니까 하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옛날엔 물건만 내놓으면 샀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를 뭐 하시겠다고 해도 집에 핸드백이 10개는 있을걸요? 에코백도 한 30개 될 거예요. 그 중에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에코백 그런 거를 사은품으로 하면서 되게 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에코백을 안 만드는 게 에코지. 이거 쓰레기 처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SPA 브랜드들 보면서 막 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저 쓰레기 80%는 갖다 버려야 될 것 걸레를 만들어 놓고는 자꾸 사라고. 그런데 그 매장을 다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제품들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채워야만 팔리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저렇게 해서는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자신에 대한 공통점. 내가 나를 잘 아는 경우도 있고 남이 나를 잘 아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맞으면 그게 내 브랜드예요. 그런데 왜 본인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러는데 남이 봤을 때 넌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 객관적인 걸 잘 섞으셔야 돼요. 나는 되게 뭐 모두 못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 그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겸손한 거랑 자신감이 없는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어진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막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뭔 일이 생기면 일단 해보지 뭐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내 돈 안 들이고, 특히 회사 다닐 때는 내 돈 안 들이고 내가 언제 무역을 해보고 마케팅을 해보고 패션쇼 기획을 해보고 그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아니 뭐 사장님이 나한테 시켰을 때는 할만하니까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건 개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해보면 그 경험은 나한테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품, 서비스, 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름, 디자인이 있으면 일단 브랜드는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닉네임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뭔가 아니면 그 앞에 뭔가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 경험, 뭐 인간적 매력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유재석도 안티가 있는데 나는 유느님인데 제 동생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인간적 매력이 저한테는 유재석이 유느님처럼 느껴지는데 제 동생은 얄밉대요. 뭔지 얄밉대. 왜 그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데 그래도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MC잖아요. 그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람인 거죠. 개인적인 매력. 그 다음에 뭐 일단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 제일 큰 고민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쪽지나 뭐 메일로 길게 써서 보내세요. 저는 뭐 몇 살에 뭐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뭘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그럼 저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결정도 못할 정도면 안 하시는 게 낫다. 그거 뭐하러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뭘 하고 싶다고 해야 제가 도와주죠. 제가 그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걸 놓자니 아쉽고 세상에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 브랜드가 과연 어떤 브랜드랑 겹치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재석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도 없어요. 그럼 백종원이 아니면 2인자 타이틀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백종원이 잘하는 걸 피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랜드 뭐 로고도 만들고 뭐 캐치프레이즈도 만들고 심볼 컬러 이런 거 만들고 브랜드를 홍보를 하면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셔야 되는데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지도 이퀄 실력처럼 됐어요. 연기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항상 단역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연기력 논란, 그런데도 맨날 뭐 돈 제일 많이 받는 배우의 랭킹 올라가 있고 되게 억울하죠. 그런데 그거는 수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률? 아니면 영화 관객 수? 그런 거로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측정이 되게 불투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그냥 그 자료고요. 인포메이션은 정보잖아요. 정보를 많이 모으셔야 되고요. 그 기회가 주어졌거나 지나가는 걸 랭큼 잡으시려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가 아니라 기회다 싶을 때 덤비셔야지 그 기회가 내 거가 되지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주어지진 더 않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되게 어떤 분이 강의 전문가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 쪽에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TV 방송을 한번 타야 된대요. 그러면 구성 작가들이 그 사람을 찾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나왔던 사람, 검증된 사람을 찾지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TV에 나갈 얼굴은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망설이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노출기에, 그 다음에 인지도 상승, 그러면 이제 돈도 지가 알아서 제 발로 쫓아오고 그러는 거죠. 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카카오가 그 채널도 사시고 뭐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셨는데 내돈내산 해놓고는 다 협찬받아가지고 지금 은둔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경제적 대가가 따라왔지만 그거 인지도랑 경제적 대가만큼 또 다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계신 거죠.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 먹는 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독보적이시죠. 차별화, 원조 브랜드, 선구자 브랜드, 카테고리 브랜드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내가 무슨 예술을 하는데 이게 배우도 아니고 기획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퍼포머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걸 만들어야 돼. 오리지널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 뭐랄까, 선구자의 비애긴 한데 선구자가 되면 아무도 그 선구자 자리를 뺏지 못한다는 장점도 있죠. 그 다음에 인지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지도가 정말 저도 고민거리긴 한데 인지도 뭐 팔로워 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를 갖도록 이 사람이 뭘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흘려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약간 냄새를 풍겨야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지켜보죠. 그러니까 항상 결과형으로 말하면 궁금하지 않아. 뭐뭐 했다 하는 거는 안 궁금해. 할 것이다, 하고 싶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했고 했으니 뭐 하였다 이거는 별로 안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 교감.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기자들보다 더 조은석에 앉죠. 그래서 기자들이 되게 화를 냈었어요. 기껏 기자들 프레스 초청해 놓고는 의자 그 순서가 저 뒷칸이고 인플루언서가 앞이야. 왜냐하면 기자는 팔로워가 100명인데 이 앞에는 몇십만 명이거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뭘 하나 했더니 정말 자기 강아지, 자기 애기, 자기 눈 뜨면서 잘 때까지의 모든 생활 같은 걸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 옷 뭐예요? 그러면 일일이 답도 다 달아줘. 옛날엔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만 해도 팔로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냉큼 답해줘. 그 사람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나는 인스타 파리 피플들이 왜 이렇게 잘 파나.
처음에는 되게 열받았었거든요. 아, 브랜드가 이렇게 매장도 막 내고 막 몇 억씩 광고 투자를 하는데 안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주부인데 왜 저렇게 핸드백을 많이 파는가? 알고 봤더니 정말 시시콜콜 뭐 애 감기약 종류부터 다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들고 어디를 갔었는데 되게 놀랍기도 하고 대신 그만큼 브랜드하고 친밀감이 교감이 엄청나다는 거를 되게 느끼고 인스타 파리피플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만들기 전에 국어산수를 잘하면 주제하고 분수를 잘하시고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내 주제는 요밖에 안 되는데 분수도 모르고 막 하이엔드 지향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꽝이야. 내 능력에 맞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다 검색해서 알아보잖아. 뭐 학력 위조, 나이 속이고 이런 거 다 찾아내잖아. 동창들 다 파잖아요. 아이돌들 보면 옛날에 학폭 뭐 이런 거 다 잡아내고 이런 거. 이거 네티즌 수사대는 저기 우리나라 그 형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잘하는 것보다 뭘 못하는지. 왜냐면 보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좋아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제가 되게 디자인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림도 곧잘 그리고 뭐 이거 변형해서 이렇게 띡 하면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한계가 되게 보이는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뭔가 파격적이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또 되게 계획적이고 뭔가 정보 데이터 뭐 기획 이런 거를 잘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못한다 뭐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 더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알면서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브랜드고 내 경쟁자가 누구고 고객을 어떻게 도와올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라는 브랜드 제일 좋은 건 이거 증이죠. 우리나라 증 되게 중요하죠. 특허증, 특허 되게 좋죠. 10년 동안은 나만 쓸 수 있고 뭐 기술 자격증. 그런데 예술은 저 증이 안 나오잖아요. 예술 쪽은 평가도 다 주관적이야. 평가하시는 분 마음이야. 관객들은 저 배우 잘한다고 그러는데 평론가는 악평을 막 쓰기도 해요. 그리고 관객들이 아니 보는 사람은 저게 그림이야 싶은데 또 평단에서는 또 뭐 대단한 사람이 나왔대. 뭐가 대단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면 내가 조금 나를 알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력 안에 뺄 것은 빼고 막 괜히 뭐 하루 인턴하고 막 쓰는 이력서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막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과연 이력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을 좀 잘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게 요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스타, 뭐 말하고 글 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거를 제일 하기 쉬운 게 말,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말하는 기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럴듯해 보이면서 뭐 그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시면
그런 거는 조금 금방 배는데 이게 초밥집 사장님이 그 뭐지 배민오더 같은 거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초밥을 마지막 식사로 시켰대요. 죽고 싶었는데 초밥집 사장님이 이렇게 손글씨 써주셔서 그거를 읽고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랬는데 이 초밥집 사장님이 한 1년인가를 그 사람 잘 있냐고 그 시키지도 않은 그 사람 그 아이디에다가 뭐 그동안 잘 계셨냐 뭐 이런 안부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소름 막 이러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그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초밥집이 대박이 났는데 너무 훌륭하시게도 그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한마디 글이 전해준 그 따뜻한 감동이 그 사람도 살게 하고 이 초밥집도 잘 되는 왜 네티즌들이 또 훈훈한 사연들 잘 퍼다 나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전문가다운 외모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맨날 거짓말로 이 손현주 씨 맨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회장님으로 나올 때 되게 멀쩡하세요. 되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입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페인터, 화가라면 화가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화가처럼 입는다는 뭐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딘지 뭔가 다르게 예술가처럼 보이는 그 느낌? 뭐 연극 배우면 연극 배우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배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뢰가 가고 지켜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고 개인 미디어 매체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튜브,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전 유튜브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제 길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는 잘하겠는데 요만한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지 같은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박막리 할머니가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러 갈지 누가 알았어.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신데 밀라노나라고 뭐 이태리 밀라노 최초의 유학생 출신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개설하셨는데 뭐 하루아침에 유튜브 스타 되셨죠. 그런데 이분은 그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채널을 만드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되게 좋은 멘토가 없는 거야. 옛날에도 저렇게 근사한 패션 피플이 있었구나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해서 저거를 구독을 하고 있죠. 뭐 마크 주커버고 뭐 맨날 옷도 이렇게밖에 안 입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트레이드 마크잖아. 페북, 인스타, 트위터 이걸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인스타가 더 근데 인스타인데 블로그처럼 길게 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많아. 제발 세 줄로 쓰라는데 저 맨날 10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시경 씨 인스타하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성시경 씨 20줄 쓰고. 아 저런 사람이 막 길게 써줘야지 나도. 근데 자기한테 맞는 매체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사실 인스타는 괜찮은데 페북은 하니까 몰라도 될 사람까지 자꾸 아는 척을 아이씨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은 때려쳤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항상 뭐 네트워크, 지연, 학연 항상 하는 말이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갖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다면 그 중에 뭐라도 해야죠. 안 하고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브랜드는 요즘은 굉장히 도덕성을 요구를 해요. 되게 높은 도덕성. 그 뒷광고? 그것 때문에 막 유튜버들 난리 났었죠. 찌양인가? 그 아가씨도 뭐
그만두시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뭐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 흠집이 나면 다음 흠집에서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네티즌들은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내 브랜드 상대가 네티즌이 아니어도 그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준법 정신 안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편의를 위해서 약간 옛날엔 그게 다 넘어가도 이상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기준이 높아졌어요. 브랜드 디자인, 디자인 기획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처음에 로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심볼 마크, 그 다음에 메시지, 컨셉이 뭐냐고 물어보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테마가 뭐냐고 그랬어요. 이번 시즌 테마가 뭐냐고. 그런데 요즘은 테마라고 묻지 않아요. 컨셉이 뭐냐고. 네 브랜드의 컨셉이 뭐냐고. 항상 그렇게 묻죠. 그리고 시즌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번 주, 이번 달. 왜냐하면 훨씬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1년이 4계절. 그래서 나름 크리스마스랑 여름 휴가 껴서 6계절, 2달 텀으로 일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주 단위로 거의 일을 해요. 주마다 신상품이 나와야만 쇼윈도나 아니면 홍보, 광고할 거 일정이 차질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컬러, 감정 표현하는 컬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브랜드 네임, 쓸만한 건 다 썼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이니셜 숫자 1+1 이름 크로플 그런 거 들어보셨죠? 크루아상, 와플. 그러니까 그렇게 짬뽕식 이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뭔가 기억에 남고 쉽게 연상이 되는 이름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슬로건이나 징글 예를 들면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 MBC 이렇게 생각나듯이 그런 뭔가 특정한 같은 거 그런 걸 징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상표 등록을 꼭 하셔야죠. 그래서 브랜드 이거 디자인 진행은 사실 이거 요즘은 몇만 원이면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해요. 이게 굉장히 옛날에는 몇 천만 원짜리였거든요. 지금은 몇만 원. 크모?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는 화도 났다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순서구나 라는 생각도 했다가 되게 양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포토샵이 여러 디자인 밥줄을 다 끊어놓고 저희 때는 정말 식자 하나씩 쳐가지고 디자인, 라벨 디자인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니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루이비통 로고는 누가 봐도 LV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라고 써놨는데 매장에서 이렇게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꼭 글씨가 없어도 브랜드 네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캘리백이나 샤넬 255백 같은 경우에는 그 외형 디자인으로도 상표 등록이 돼가지고 그거만으로도 카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샤넬 심볼 C, WC 되게 별거 아닌데 완전히 재테크 짱이죠. 600만 원대가 700만 원대고 백화점 문 열 때 다 튀어 들어가시고 막 그러죠. 이런 거 꼼데기 합성을 안 써도 빨간 색이 이렇게 돼 있으면 꼼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이게 그런 거. 샤넬롭스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컬러는 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이지적인 건 푸른 계열 많이 쓰고 먹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거는 빨간색, 핑크색, 오렌지색 이런 거 많이 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은색, 삼성은 파란색. 삼성 그 로고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별거 아닌 이렇게 끼우뚱 그 200억짜리잖아요. 일본 디자이너가 한 거. 나도 하겠는데 싶은데 나한테 일을 안 줘.
내 2억만 줘도 할 것 같은데. 이거 두근두근. 티파니. 이거 에르메스. 에르메스 이제 이런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가죽이 낼 수 있는 가장 근사치의 컬러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티파니는 제가 옛날에 티파니 매장을 그 뉴욕에서 갔는데 어떤 남자가 약혼 반지, 그 걔네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혼 반지로 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직원이 쇼핑백에 넣어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자기 여기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주려고. 박수 막 바깥에서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넌 꼭 잘 될 거야. 티파니를 거부하기는 어려우신가 막 이러면서. 그래. 캐릭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캐릭터 일도 좀 했었는데 캐릭터는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친밀도가 되게 많고 저는 펭수가 나왔을 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펭수처럼 눈이 그렇게 생겨서는 안 돼요. 진짜. 캐릭터 디자인 쪽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인데 걔가 히트를 친 건 그 캐릭터가 갖고 퍼스널리티.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뭐 이런 말들. 정말 진짜 허를 찌르는 그 약간 막가파 같은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잘 된 거지. 그 펭수의 눈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랐지. 패키지도 되게 중요하죠. 포장. 이게 상품의 포장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포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캐릭터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포장을 잘 맞춰서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나는 싸구려인데 자꾸 근사한 포장만 해봤자 포장지 값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은 굉장히 겸손한데 막 되게 허접 막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되게 지지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신화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은 이상한 말들은 정말 사람들이 잘도 찾아내서 허점 같은 거를 자꾸 그래가지고 이근 대회인가? 그 사람도 한참 막 잘 나가더니 막 추락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기반이 없으면 없는 걸 알려주는 게 스토리텔링이지 없는 걸 있다고 알려주는 건 사기인 거. 그래서 브랜드 터치포인트, 뭐 광고, 뭐 브랜드 인지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경쟁 회사랑 뭐 경쟁 브랜드랑 뭐 경쟁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사후 관리까지 생각하시는 게 브랜드 터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박지성 그 위인전 같은 걸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 남는 말은 공을 차서 넣는 게 아니라 공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면서 이걸 좋아하라고 막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는 뭔가 느끼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터칭 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앤디 워홀은 60년대, 70년대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70, 80년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게 앤디 워홀 재단이랑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 돈이랑 연관돼서 정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돈 잘 버는 게 가장 훌륭한 예술이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가가 돈 얘기하면 저 어딜 갖고 막 이렇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 같은 걸 할 때 강의료 얼마 드리면 되냐고 그러면 그걸 좀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매니저 같은 사람이 우리 최영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면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얼마 주실 수 있는데요. 내지는 뭐 기회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구질구질하게 막 근데 보니까 요즘 포토그래퍼들도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되게 물론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얘기긴 하지만 그 포토는 돈 얘기를 안 해요. 매니저가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돈을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고 대신 거기서 수수료를 떼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니지먼트 기획사 같은 것들도 포토그래퍼들도 다 소속이 되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들도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시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저도 매니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되게 앞서가셨던 게 되게 다양한 방면의 친구들을 두었죠. 모델, 가수, 같은 예술가 중에서도 뭐 진짜 잘 나가는 애들, 못 나가는 애들, 앞으로 잘 나갈 애들, 그 다음에 자기한테 조수로 일할, 돈 조금 줘도 조수로 일할 사람들, 되게 필요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옆에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이 그룹에 끼고 싶어서 안 달라게. 되게 대단해요. 보면 앤디 월 일하면서 앤디 월에 대해서 되게 뜻하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일할 때는 되게 열받고 욕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선구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시대를 한 50년쯤 앞서가. 그래서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지금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의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거는 독일 디터럼스한테서 온 게 되게 많아요. 카피를 해도 좋은 사람을 보고 롤모델이나 이런 사람을 되게 훌륭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터럼스가 브라운의 아버지잖아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 브라운 그 옛날 계산기 보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죠. 뭔가 디터럼스의 디자인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군더더기가 없고 뭔가 딱 필요한 것만 정수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딱 그거에 맞는 정말 뭐랄까 엑기스만 그 보는 눈이 되게 좋았다는 사람이죠. 그걸 정말 잘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셔도 이렇게 디터럼스 옛날 라디오 같은 경우 정말 디자인적으로 뭘 깔 게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깔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미니멀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안촌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애플이 이 동그라미들 이렇게 채용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 안목, 시야, 시각 카피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 요즘 유한 씨 보면 한국의 앤디 워홀이죠. 이 사람이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그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스폰서 얼굴마다 자기가 하는 건 인지도, 아티스트들은 일을 하게 만들고 유한 씨가 이 만든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이 옷을 먼저 입고 나 혼자 산 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어디 옷인지 저 브랜드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못 보던 브랜드야. 아니나 다를까 아직 발매도 하지 않은 걸 미리 입고 나가. 그리고 발매하자마자 다 솔드아웃. 작가들이 제 작품을 파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굿즈는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좀 진입 장벽이 낮아요. 이게 6만 얼마인가 티셔츠가 그러는데 유한이 입었던 거 6만 얼마면 나도 한번 사볼만 하지. 65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고 유한이 아티스트들 후원한다고 하니까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카페 거기 가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싶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아티스트 가서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탈 장르 그 다음에 장르 복합 장르 지금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지향하는 바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회화하는 사람은 회화하는 사람끼리 그 누가 많이 안 보죠. 그리고 저번에 유희열 씨가
되게 부럽다고 한 것 중에 요즘 힙합하는 가수, 음식점 사장님도 껴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룹이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컨셉추얼한 걸 되게 맞춰주는 그렇게 탈 장르 내지는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옛날처럼 작곡가 따로, 가수 따로 이렇게 아니고 그 그룹에서는 어떤 게 나올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하면서도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림을 그릴 테니 너는 글씨를 쓰고 너는 그거로 뭐 그 사진을 찍고 너는 노래를 하고 이렇게 뭐랄까 장르가 복합적으로 돼야만 그게 영상으로 담기기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입소문 내기도 되게 좋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범이 내려온 이날치 그 사람들 써가지고 그 홍보 영상 만든 저 그 시리즈로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궁금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것보다 그 화면이랑 구성이랑 춤을 어떻게 추는지가 전부 다 보기가 좋고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고장에 가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서울이 저렇게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만든 게 보면 탈 장르 그 다음에 장르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결과물 이런 거에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은 일이고 집은 집이고 저는 일을 집까지 데려가진 않아요. 일은 밤을 새도 일터에서 무조건 집에서 일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오래 못하고요. 다른 분야 친구를 사귀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분야 친구들은 맨날 앓는 소리만 해. 정말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지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돈을 풀어서라도 다른 분야 사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나 좀 데려가 그런 말 하기 되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 10살 어린 친구들도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이 먹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해서 제가 제 돈 내가면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장기 계획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장기 계획 세우셨던 분들 코로나 시대에 그거 실천하신 분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더 단기,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장기는 노후생활 뭐 이런 거 대책이나 세울 때나 쓰는 거고 앞으로는 더 짧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될 것 같고요.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못 정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할 거 못해요. 근데 저는 시작은 좀 느려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끝내는 게 순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끝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은 좀 늦지만 다시 하거나 뭐 그러는 일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그게 되게 제 장점 중에 하나. 그래서 순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만 달리시는 분들은 잘못된 길을 들어가 놓고는 그냥 막 달리기만 해요. 그러시면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 갖는 거. 예술가는 호기심이 없고 궁금증이 없어지면 끝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궁금해야지 되고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뭔가 비튼 것들 되게 재밌잖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막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좋은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자학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제감도 쩔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나마 그 밸런스가 맞아서 다행이지
난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을 딱 받았을 때는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뻔뻔하게 이런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옛날에 책을 제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셨었거든요. 공부 좀 하라고.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미천이 짧으면 금방 뽀록이 나요. 미천이 남들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에. 그리고 말 시켜보면 저 사람 약간 티 나잖아요.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지 진짜 알고 아는 척 하는 건지. 그래서 공부를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종종 아무도 안 할 대신 저는 드라마를 보죠. 요즘 도도솔솔 알아서 재밌어요. 혼자 보고 되게 좋아요. 남들이랑 잘 못 봐요. 전 드라마에 정말 몰입해서 보는 스타일이라 그 힐링도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술이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데 지금은 예술에 대한 가치나 기대가 되게 옛날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뭐 옛날에 무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그럴 때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디자이너하고 예술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져요. 요즘은 아예 얼리버드라고 해가지고 신상품 내놓으면서 20%씩 꺾어서 팔죠. 그거 환장해요. 20% 꺾어서 파는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20% 팔다가 원위치 올라가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럼 다시 40%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는 자기가 매긴 금액에 대해서 죽으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거는 평가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가 몇 호짜리 그림을 그리면 얼마짜리 예술가다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실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거 요즘 연극 김선호 씨 핫가이잖아요. 연극할 때 그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연극판에서 아이돌 취급을 당하셨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남주역을 꺾고 인기가 많은 우리 남주역 김선호 씨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연극하시는 분이 TV로 가시기도 하고 영화 하시는 분들이 TV로 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미디 하던 사람들이 뭐 요즘 개그 프로가 많이 없어졌죠. 그건 참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기가 매체나 아니면 공간이동, 수평이동, 뭐 수직이동을 하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뭔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 있는 게 예술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불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아티스트? 그분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 모마에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모마 전시회를 보고 오래요. 제 사장님이. 갔는데 그래서 전시 초대도 받아서 무슨 엄청나게 유명한 스폰서의 집도 가봤어요. 센트럴파크 쫙 보이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일주일 뒤에 모마에서 그 사람 작품을 다 철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조기 아시죠? 조기에다가 뒷꽂이 같은 스팽글을 다 달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모마 측에서 그걸 철거하라고. 관람객들이 사람 죽은 냄새 난다. 사람 죽은 냄새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불 씨의 처음에 작품의 의도는 그렇게 뭔가 생선이
썩어가는 과정도 예술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마가 그렇게 유명한 문턱이 높은 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못해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게 미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슈가 된 거예요. 과연 이게 예술가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 모마의 무식함인가, 아니면 보는 사람들을 악취를 느끼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미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막 공방을 하니까 그게 이슈가 돼서 이북씨가 되게 유명해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셨죠. 그래서 뭔가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접근하시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플러스 뭐 하나씩 다 더 하셔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어떻게 생길지는 본인밖에 모르시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이제는 인스타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잖아요. 저 예전에는 회사 옮기고 싶어도 누구 추천이나 아니면 어느 업체 사장님 소개 아니면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패션 필드에서 그런 그 구인 광고 그런 것도 제대로 나와 있는 곳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회사 평가도 1점 막 이런 회사들 되게 많죠. 회사 되게 욕도 막 쓰면서 골라가실 수 있는 세상이 되셨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취사 선택하시는데 신중하고 좀 빨리 좋은 길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르를 넘어서 어떤 기회를 만드시는 게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구에서 문화예술단체로 1인으로 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원래는 공연업계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왠지. 네, 연출로도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갈 거고, 또 이제 저 자신의 인생에서도 제가 기획해서 저를 연출하는 게 소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우연한 기회에 마음 많은 팀원들이랑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공연 기획으로 업종이 돼 있는데 전시 기획에 어쨌든 들어가게 됐는데, 네. 또 하다 보니까 제가 퍼포먼스로 네. 배우니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시에 참여 작가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영상 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작가라는 존함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업 작가분들이시고 네네. 또 시각예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제가 영상물을 매체예술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미술계에 직접 꺼리고 있는 건 아닌가, 손끝을 담갔다가 빼면서 하는 것들이 조금 그래 보이진 않을까? 그런 이미지는 주변 제 지인들이 보기에는 쟤는 뭐 하는 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브랜딩이 불확실하다고 혹시라도 제가 느껴질까 봐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자이너라고 하더니 갑자기 해외 기획실 업무도 했고 가지고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보다 이거 전문가들 되게 많은데, 그런데 보면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두도 하고 핸드백도 하고 핸드백 기획도 하고 이런 게 전체적인 그 전체 틀 안에서는 다 맞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딱 나는 구두 디자이너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성만 없어지고 약간 주눅이 드는데, 정말 당찬 사람들 제가 봤었을 때 그들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 명함에 작품도 한 것도 없는데 작가라고 써가지고 다니는데 보면 처음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거는 해결해 주죠. 이게 한 번 하고 말 건지 아닌지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런데 남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다 보면 주눅 들고 이름 쓸까 말까 뺄까 어쩔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낭비, 안 써도 되는 신경 낭비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여러 장르를 하는 사람이 탤런트가 있다고 하죠.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기획도 하는데 퍼포먼도 되고 영상도 만들고 내가 너무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거는데 이제 본인은 써도 될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그거는 당연히 써야지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천년만년 할지 한 번 하고 말지 아무도 몰라요. 계속하면 전문가고 하다 말았으면 좋은 경험이었어. 하지만 어디 가서 나 이런 거 해봤다고 얘기를 할 수, 안 한 거랑 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 뭐를 했었으면 뭐 어땠을 텐데 라기보다는 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개.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젊으시니까 계속 그걸 쌓아가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선생님 이렇게 작가님, 작가님보다 나중엔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흉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덩치가 크고 느리게 보이니까 쟤는 속 편하게 일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저는 되게 바쁘고 마음속도 막 들끓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절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렇게 뭔가 연기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술 강사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정체성이 제가 흔들리는 같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서 내가 교육가인가? 내가 연주하는 연주가인가? 그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휩싸일 때가 막 내가 도대체 이거 뭘 하고 있는 건가? 잘 살아왔다 이거까지 막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제일 하고 싶으신데요? 장르를 좀 확대하고 싶은데 그 장르를 어떻게 포커스를 잡을지를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덴티티가 막 흔들리거나 그럴 때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에 맞추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학에서 저는 공부도 싫어했고 제 학력으로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닌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학력보다는 경험 위주의 강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처럼 가죽 관련 제품을 오래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잡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디 강의 나가요 말을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한 번도 누구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가르친다는 말이 좀 재수없거든요. 그럼 가르쳐, 알려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되게 오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충실하면 되지 그들이 원하는 건 그 이상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저는 뭐 위대한 스승과 제자 뭐 이런 옛날 드라마들 많이 봐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졸업하면 그만이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저한테 연락 오고 그러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보면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1순위로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기회가 와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로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브랜드 기획자로서 가장 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까지 오고 뭐 이런 거에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시나요? 되게 부럽네요. 이거 연주하시고 연극하시면
뭐 명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잖아요. 이런 기회에 되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드라마를 좋아도 드라마 관련 뭐 배우니 뭐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드라마 하면서 작가님 알게 됐고 작가님 친구가 배우야. 배우도 알게 됐고 PD가 아니 저 드덕질 할 때 같이 겔지라던 아이가 지금 MBC PD였다가 스튜디오 드래곤 PD로 갔어요. 걔가 막 드라마 찍을 때 힘들었다는 둥 어느 배우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해줘요. 그러면 막 귀가 이만해져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 어떤 인연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드라마는 방송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구두 디자이너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연결도 생기고 저런 연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렵지도 않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되게 높게 봐주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는 구두는 그려도 연주는 도래도래밖에 못 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뭔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시면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아무 고민 없이 되게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잘 나갑니다. 그래서 고민은 나만 하나 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파워포인트 중에 종종 쉬면서 네. 하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네. 그 기간은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지금 올해가 저는 의도치 않은 안식년이 돼서 코로나 잘 안 나가는데 코로나 핑계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 회사랑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쉬고 다음 회사로 갔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라던 매 그 학기 나오라던 학교에서 연락이 없어요. 이게 내가 그만두면 괜찮은데 그쪽이 나를 자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학생들 평점도 되게 좋은데 왜 나를 감히 네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다가도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던 거였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래 쉬게 되니까 불안한 건 있죠.